여러분 반갑습니다. 2부 패널 토론의 사회를 맡게 된 김광기라고 합니다. 앞서 이제 두 분이 좋은 발표를 해주셨고요. 시간이 꽤 됐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남아서 경청해 주시고 오늘 행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회자이기 전에 오늘 패널 토론자를 겸하고 있어서 저도 오늘 느낀 소감 좀 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널 토론 참석하신 두 분 이외에 나머지 주제 발표하신 분 이외에 나머지 패널 토론 세 분도 또 아주 국내 ESG와 밸류업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어렵게 모신 분들이라서요.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이분들 의견을 각자 좀 들으신 다음에 중요한 이슈들 제가 몇 가지 좀 뽑아서 같이 또 토론하는 시간으로 1시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좀 소개 우리 잘 해주셨었는데 저도 기자 생활 오래 했고 사실 저도 이제 지금 언론에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ESG 전문 미디어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통상 이 언론사들끼리는 다른 언론사 행사에 잘 안 갑니다. 불러주지도 않지만 또 뭐 굳이 가서 뭐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고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우리 박형영 대표님 제가 워낙 존경하는 언론계 선배님이시고 그리고 저도 ESG 관련된 일을 하는 입장에서 오늘 주제를 너무 잘 선택하셨다. 그래서 이 행사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저도 ESG를 하는 입장에서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래서 저도 뭐 불러주신 기회에 좀 역할을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감이 왔습니다. 오늘 주제가 참 좋은 게요. 이 ESG와 밸류업 이게 불가분의 관계가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정리하냐면요. 학술적으로는 우리 교수님하고 또 우리 거래소에서 오신 한 분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은 ESG도 돈 때문에 하는 겁니다.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투자 수익을 높이려고 시작이 된 거고요.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그리고 기업이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서 뭔가 부를 더 창출해서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가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환경과 사회가 장기적인 어떤 투자 수익에 방해가 되는 리스크 요인을 제거하면서 여기서 기회를 찾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CSR과 다른 것은 CSR은 뭐 개념들도 좀 다르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돈을 벌어서 사회에 공헌하는 돈을 쓰는 포인트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ESG는 돈이 되게 하는 쪽이다. 그런 편이고요. 그런 면에서 돈이 되게 하는 쪽은 당연히 밸류를 높여야 되겠죠. 자본시장 중심으로 밸류가 올라가야지만이 이게 이제 화폐 단위로 또 저희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다 이제 하나가 덧붙이자면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또 붙습니다. 수익을 내되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면서 환경과 사회에 뭔가 기여하는 측면을 또 같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다. 지금 여러분들이 앞서서 인사말에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금 글로벌 경제 환경이 대격변기에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미국 대선이 마침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트럼프가 지금 압도적으로 좀 당선이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오늘 그래서 주가도 지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또 ESG의 앞으로 진로도 오늘의 이 선거 결과도 많은 영향이 저는 줄 것이라고 봐요. 우리 정부의 ESG에 관련된 정책 방향도 그렇고요. 기업들의 대응에 있어서도 지금 이 트럼프의 당선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가가 떨어진 거를 봤을 때는 뭔가 우리 기업들의 미래의 성장 동력과 관련해서 일단은 좀 불확실성이 커져서 좀 불안하다라는 측면을 좀 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좋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카드는 밸류업이고 ESG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은 이걸로 마치고요. 구체적으로 또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저도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두 분께서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나머지 패널분들 말씀을 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재 서스인베스트 대표님께서
오늘 주제 관련해서 원님 소견을 또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같이 ESG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 유영재 대표님은 업계에서 가장 아주 선구적으로 벌써 10여 년 전부터 이와 관련된 일을 해오셨고요. 또 상당한 그 성과를 이미 축적을 하셨고요. 최고의 전문가로 통한다 이런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사회자께서 과분한 소개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년 전에 설립을 했고요. 국내 최초로 상장 기업의 ESG를 평가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부터는 또 상장 기업의 주주 초기 안건을 분석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일을 역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2006년도에 한국에 와서 ESG를 이제 알리고 서스틴베스트를 일을 할 때만 해도 기자님들을 만나면 ESG와 MSG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실 때였어요. 안 우시세요. 그렇지만 이렇게 디지털 타임스와 같이 이제는 주요 언론사가 ESG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하는 걸 보면서 또 제가 이렇게 참여하면서 굉장한 보람도 느끼고 또 감개무량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 우리 김강기 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사실 증권회사에서 14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증권회사를 간 이유가 돈 좀 많이 벌려고 간 거예요. ESG를 한 것도 좀 롱통하게 보면 어떻게 좀 기업을 좀 더 잘 분석해서 기업을 잘 분석해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ESG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제가 지금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ESG 담론은 주로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또 기후변화 운동 하시는 분들, 또 소비자 운동이라든가 노동운동이라든가 인권운동이라든가 이렇게 약간 지금 NGO 쪽에 하시는 분들이 ESG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셨고 그 담론을 주도하시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ESG 투자, ESG 경영은 경영이 뭐랄까요 본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ESG 경영과 ESG 투자는 스쿨버스와 같다. 여러분들 스쿨버스는 버스지 스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ESG 투자하면은 ESG만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레리 핑크가 화석연료의 주식에 투자하고 왜 무기산업에 투자하느냐?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자가 시장을 언더퍼폼하면 돈이 다 빠져나가죠.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리스크 어저스티드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주어진 본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운동, 기후변화운동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자꾸 ESG를 얘기하다 보니까 기업은 제한된 자원을 기업의 경영 성과나 또 산업 사이클이나 경기 사이클이나 또 기업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기업 경영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확장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고 공장도 질 수 있고 캐펙스 오펙스에 투입을 하겠지만 경기가 다운톤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어떻게 하죠? 홍보, 광고 이런 것도 좀 줄이잖아요. 왜냐하면 기업은 광고하고 홍보하려고 기업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홍보나 광고도 역시 중요한 겁니다. 또 인력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ESG 경영이나 투자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ESG라는 것은 좀 인식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스쿨버스에는 스쿨이지 버스가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IFRS 재단에서 ESG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었죠. 그 IFRS 재단에서 ISSB라는 걸 발족을 했습니다.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 Board의 약자예요. 여기서는 ESG 정보를 재무정보라고 디파인하고 있습니다. 비재무적 정보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ESG도 섹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 수백 가지 정보 인디케이터 지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기업의 재무성과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만 선별해서 공시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제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업이 대응할 것인지. 이것이 IFRS에서
얘기하고 있는 ESG 정보 공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션 페모라는 글로벌 리서치 기관에서 분석한 걸 보게 되면 1975년도에 S&P 500 500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100으로 놨을 때 1975년도에는 유형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 80%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가 85%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15%가 인텐저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를 보게 되면 유형자산이 500개 S&P 500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유형자산의 가치가 10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아,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뭐냐? 90은 뭐냐? 그 기업의 CEO가 어떤 사람이냐? 또 그 기업의 reputation, corporate governance의 측면, innovation, 그 다음에 뭐 블랙락도 이걸 많이 봅니다만 기업의 문화가 어떠냐? 또 그 기업의 이해관계 관계관리 수준이 어떠하냐? 사기, 종업원들의 사기는 어떠하냐? 이런 것들이 재무적 아무리 뚜렷이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분석을 해도 그런 걸 잘 프록시할 수 있을 만한 건 물론 있지만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은 겁니다.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느냐.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C is C라는 거예요. 탄소는 곧 캐시입니다. 그런데 재무제표를 아무리 봐도 이 회사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 얘기해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돈인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뭐 넷제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조금 완화돼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지금 글로벌리 보게 되면 2030을 기점으로 해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탄소 다배출 섹터가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입니다. 예컨대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뭐 디스플레이, 철강, 시멘트 뭐 이런 것들이 다 탄소를 다 배출하는 섹터이지만 탄소를 줄이기는 어려운 난감축 섹터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기업들은 부담스럽다 얘기를 하지만 저는 선진국들이 탄소 저감을 하고 넷제로를 가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sophisticated한 중국 배제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중국한테 빼앗겼던 또 동아시아 국가들한테 빼앗겼던 전통적인 어떤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권토중래하기 위해서 보기 좋게 ESG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게 되면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기라고 보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 이 주요 제조업들이 여러 가지 뭐 여러분 뭐 탄소 국경 조정세 아시잖아요. 유럽의 탄소 조정세라든가 또 지금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카본 컴피티션 액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철강이나 중국 제품을 갖다가 중국은 화석연료를 주로 떼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갖다가 제재하고 일종의 비관세 장벽을 허들을 쌓기 위해서 미국도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들어오면 좀 퇴조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미국의 킨 유니버시티는 뉴저지에 있는 대학인데 ESG 학과가 있더라고요. 거기 학생들 30명이 저희 회사를 왔어요. 근데 학과장 교수님이 한국분이세요. 닥터 주영박 교수님이신데 1.5세시더라고요. 이분한테 여쭤봤어요. 트럼프가 되면 ESG 학과 학생 모집 안 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막 웃으시면서 그렇지 않다. 기업들의 ESG 인력에 대한 수요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왜 그러느냐? 기업들의 주요 주주주인 펜션 펀드, 국부 펀드, 인다우먼트 펀드, 유니버시티 펀드, 보험회사 펀드들인 어셋 오너들이 결국은 이사회를 선임하잖아요. 미국은. 이런 어셋 오너들이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우리나라의 그 밸류업과 프라이스업이 약간 혼동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주환원율을 높이고 주주환원율을 높인다는 것은 배당 성향을 높이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면 ROE의 분모가 줄어들므로써
ROE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것이 지속 가능한 밸류업으로 연결되려면 저는 기업은 결국은 이 분자적인 측면, 분자적인 거라는 걸 결국 탑라인이라든가 미들라인을 개선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R&D라든가 또 ESG 관련 투자자라든가 휴먼 캐피탈에 대한 투자라든가 또 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의 구조조정이라든가 또 무수익 자산의 또 저수익 자산들의 어떤 그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지만 일시적인 프라이스업이 지속 가능한 밸류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투자자 밸류업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투자자를 주주를 고려한 경영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투자자와 주주를 잘 고려 안 했죠. 투자자와 주주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그러니까 자본 비용을 상회하는 리턴을 염두에 두면서 경영하라는 거거든요. 투자자를 고려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IMF 이후로 주주 친화 경영이라는 것 하나의 구두선처럼 모든 상장 기업들이 슬로건으로 계속 사용해 왔어요. 지난 20년 동안. 주주 친화 경영. 진짜 귀가 닳도록 들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주주 친화 경영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름만 바꿔서 밸류업인데 밸류업이 이름을 바꿔보면 그냥 주주 친화 경영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 투자자들을 염두에 두고 고려해서 경영을 해야 된다는데 아시다시피 투자자들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날 샀다 그날 파는 데이 트레이더부터 한 번 사면 한 10년 가져가는 뭐 해외 연기금들, 우리나라 국민연금들도 국민연금도 장기 보유하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를 고려할 때는 이 장기 투자를 하는 가치 투자자들을 잘 아이덴티파이하고 그 주주들이 기업의 찐주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주주들의 과 유기적이고 또 정기적인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의견을 경영 정책 속에 반영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데이투데이 경영 현장 속에 내재화하고 그 내재화해서 일어난 결과들을 가감없이 투명하게 공시하고 그 공시 통해서 다시 또 찐주주들과 의사교통을 통해서 이런 선순환 고리를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 저는 밸류업 경영의 제대로 된 데피니션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제가 준비한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하신 그 내공이 묻어나는 그런 말씀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일단 세 분 말씀 쭉 듣고 같이 또 이제 저희들끼리 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철 대표님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가치 투자의 최고 전문가로 통하시는 분입니다. 선구적으로 오랫동안 가치 투자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아주 큰 성과를 또 많이 내셨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사모펀드 중심으로 하셔서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투자를 하는 데는 이제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일 수도 있는데,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우리 최 대표님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밸류업 시대를 맞이해서 최 대표님께서 또 나름대로 정의하는 입장에서 보시고 해주실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VIP 자산운용의 최철입니다. 요즘에 이런 제가 초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학계나 이렇게 언론계 계신 분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좀 투자도 하고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제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저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지털 타임즈 미래 포럼에서 섭외가 왔을 때도 제가 응했던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거는 ESG 행사긴 하지만 사실 저는 지 때문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제가 올해로 주식 투자한 지가 28년이 됐는데 28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건 이제 주식을 통해서
뭐 부를 만들고 이런 것도 있지만 28년 한국 시장에서만 하면요, 이 지에 대한 어떤 한 같은 게 생깁니다. 한을 좀 풀어야 되겠다. 그만큼 이제 아픈 경험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투자자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아픔이 많다고 하면 사실 일반 투자자들은 뭐 그래서 너무 이제 골병이 들어서 이제 국장은 안 하고 다 미국장으로 가는,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결론으로 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제도적으로 뭔가 변화도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사명감에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그 ES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G를 좀 강조하거나 여기에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그 열의를 가지고 투신을 한 이유는 E나 S는 전 세계가 같이 지금 만들어 나가고 시행착오를 같이 겪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레리 핑크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의 최고의 자산 운용사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확한 노선이나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데서 한계나 이런 것들을 같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해도 마찬가지고 저들이 해도 마찬가지고. 근데 G는 그렇지 않습니다. G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뒤처져 있는 영역입니다. 제가 그동안 뭐 저희 고객 중에 외국 고객들도 있고 외국 연기금도 있고,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들을 만났거든요. 그 사이에 아무래도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저 같은 같이 투자를 찾고 의견을 구하는데, 그들이 우리나라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할 때 제가 가장 부끄럽게 느끼는 지점도 G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들 얘기가 다 맞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기업들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옹호를 또 해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남는 거는 이제 우리가 발전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버넌스 부분이 참 많구나라는 거를 반복해서 계속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거버넌스에 대한 불평을 그렇게 저한테 늘어놓으면서도 계속 방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거버넌스가 개선되면 그만큼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찝쩍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불평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고, 또 옆나라 일본에서 그걸로 큰 재미를 봤기 때문에 올 초 들어서 정말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자는 연락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일본과 유사한 길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또 우리나라 시장을 보는. 그래서 유영재 대표님 말씀대로 사실은 돈과 결부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꾸냐에 따라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토론에 걸맞게 제가 이제 얘기를 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발제자 두 분께 질문 한 가지씩 있거든요. 질문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한 가지씩 제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윤재숙 부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일본의 밸류 프로그램이 성공한 데에는 저는 일본 거래소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제도들 이런 것들이 워킹을 하면서 어떤 기업들의 그 밸류업에 대한 의지를 끌어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일본 거래소가 추진한 것 중에서 우리가 아직 현실적인 문제든 여러 그 단계적인 문제든 아직 도입은 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일본 거래소의 정책은 어떤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가 그 밸류 프로그램, 일본이 아시다시피 23년 초에 이 해당 그 자본 비용과 주가를 고려한 경영을 하라라는 이니셔티브를 동증에서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 동증에서 그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면서 일본도 우리와 같은 그 자율적인 그 공시를 하도록 그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고, 또 그 관련해서 기업들에게 어떤 간단한 그 참고할 수 있는 이제 가이드도 이제 제공을 해주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방금 질문 주신 부분이 우리 프로그램이 소위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일본의 그 소위 이니셔티브를 벤치마크해서 시작한 거인 것이고, 그리고 플러스 저희도 이제 자율적으로 시작을 했고, 저희는 소위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이 어떤 큰 이니셔티브를 주고 어떤 그 거래소의 어떤 강력한 권고와 플러스 어떤 기업들 간의 굉장히 강한 피어 프레셔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경쟁사가 그 관련 공시를 했는데 우리는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사회적인 비판이 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일본의 참여도가 높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근데 또 하나 부분은 그 소유, 아까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그 소유, 그 기업의 그 소유 구조가 우리와 좀 다른 부분. 그러니까 일본은 소위 우리와 같은 어떤 재벌 총수와 같은 일대 개인 주주가 이제 그 대주주인 그 회사인 거 비율이 높지 않고요. 주로 이제 뭐 연기금이라든지 금융회사들이 대주주이고 소유가 분산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상의 어떤 이유들로 소위 이제 일본이 그 밸류업 공시에 훨씬 더 참여도가 높고 또 그것이 이제 좀 더 성공적인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도 이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되,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자율하다 보니까 참여가 높지 않는 그런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해외 쪽이나 국내에서도 이거를 강제화하자라는 좀 의견들이 많았는데, 사실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형식적으로 강제화시키다 보면은 소위 저희가 가이드라인상에 제공하는 것들을 소위 이제 어떤 그런 약간 항목 채우기식으로 형식적으로 공시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려도 있었고, 왜냐면 기업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어떤 부족한 부분을 분석을 해서 그것을 개선할 계획을 스스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정말 그 노력이 필요해서 자율 프로그램으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니 아직 참여도가 이렇게 높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 일본과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은 더욱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자라고 생각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세제 지원 방안을 지금 그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고, 근데 물론 그게 국회 통과 여부는 남아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인센티브와 또 밸류업 지수라든지 그 관련해서 그 지수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늘리기 위한 ETF나 정책펀드 이런 어떤 지원책을 많이 주면서 참여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답변으로서 정확하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일본이 했던 어떤 그 자율적 프로그램에서 물론 같은 자율 베이스이지만 훨씬 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주고자 하는 정책으로 좀 했고요. 그래서 일본이 그 추가적으로 더 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라는 것에서는 사실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는 추가적인 다른 제도는 저희가 따로 말씀드릴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일본은 그 우리나라의 금융위에서 추진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같이 일본 금융청에서 자산운용 입국 정책이라고 해서 일본의 어떤 그 국민들의 그 가계 자산을 어떤 금융 자산으로 많이 옮겨서 소위 주식 투자를 많이 하게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뭐 연기금을 포함한 자산운용 업계를 발전시켜서 일본에 투자를 많이 하게 하자라는 그 정책을 정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이제 관련해서 지배구조 개선 부분도 연계되어 있는 거고, 또 동증의 소위 말씀드린 그 자본 비용과 주가를 고려한 이니셔티브 또 같이 연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약간 이제 정부와 거래소에서 이 밸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일본의 어떤 정부 정책 부분과 이 거래소 간의 어떤 그런 정책과의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더 좀 사례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있는지를 계속 좀 알아보고 있는 알아보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일본 사례, 뭐 외국인 투자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게 일본과 한국의 어떤 문화적 유사성, 뭐 반응의 정도 이게 비슷해서 아마 일본의 사례를 좀 답안지처럼 너희 나라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인센티브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아시아적 문화에서는 인센티브에 반응을 하기보다 서구권에 비해서는 약간 망신당하지 않는, 혹은 무리해서 이탈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혹은 리그를 분리해서 일부 리그에 있다가 2부 리그로 떨어지는 어떤 망신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잘 일본에서 워킹했다라는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인센티브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화적인 배경으로 볼 때는 인센티브보다는 약간 그런 뭔가 쉐이밍의 장치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이 좀 투자자 사이에서 많아서 그 부분도 좀 전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 제가 간단하게만 첨언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그 네이밍 쉐이밍 정책을 많이 요청하시는 투자자 사이드가 있었고, 기업 측면에서는
굉장히 거기에 많은 반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정말 그 기업이 여러 상황에서 바로 시작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 낙인 효과에 따라서 더욱 기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네이밍, 쉐이밍 정책을 펴기보다는 잘하는 기업을 계속 칭찬을 하고 기업 그 시장에서 잘 평가받게 하자라는 소위 그걸로 통한 마켓 프레셔를 작용하게 하자라는 게 사실 저희 목표였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또 하나 어떤 그 말씀하신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 내려간다라는 거는 사실 밸류 프로그램하고는 약간 물론 이제 전체적인 시장 큰 틀에서는 관계는 있지만 일본은 크게 동중에서 이제 시장 체계를 개편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것과 별도로 이제 밸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장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가총액 기준이라든지 이런 주요 기준을 못 맞추게 되면 일정 유예 기간 동안 못 맞추면 이제 강등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떤 간접적으로 어떤 기업의 어떤 밸류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비슷하고 평가를 받는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거래소에서도 어떤 그 소위 부실 기업의 어떤 적시 퇴출을 위해서 그 상장 그 폐지 절차 외에 어떤 그 개선 부분을 좀 용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마 연말 정도에는 관련 제도 개선 내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지환 교수님한테 제가 아까 발표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또 현장에서 느꼈던 내용에 기반해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저는 이사회라고 하는 게 이사회 멤버들이 뭔가 몰입을 하고 그래야지 좀 더 아이디어도 생기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언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는 한국의 이사회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자고 모인 반상회인데, 그 유명하신 옆 동네 사시는 분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모셔서 반상회를 하고 정작 그 아파트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주민들은 그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시 얘기 드리면은, 여기에 가장 몰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집어넣은,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투자를 해서 그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임한 이사거나, 혹은 사회이사 자체도 주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 몰입을 할 텐데, 그래서 왜 골프도 그 뭐 얼마라도 좀 걸어야지 이렇게 좀 재미가 나고 몰입이 되는 것처럼. 근데 이런 어떤 첨예한, 특히 전문가 경영진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의견을 제시하고 하려면은 사실 그런 몰입감은 결국에는 주식을 좀 많이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인게이지먼트, 스킨 인더 게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투자자들이 직접 보드에 참여하거나 혹은 투자자들이 선임한, 예를 들면 집중투표제 같은 걸 통해서 선임한 이사들이 들어가면 이사회가 훨씬 더 바뀌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공감합니다. 집중투표제는 사실 우리 이제 상법에 채택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단서 조항으로 뺄 수 있게 돼 있는 건데, 그거를 뭐 의무화하는 것까지는 좀 신중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소수주주 운동 요즘에 뭐 비사이드나 엑스나 이런 이제 플랫폼이 생겨서 활발하게 운동을 하시고 해서 많이 선진화되고 있는데, 주주 사이드에서도 사실 우리가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아직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주주라는 게 한 그룹으로 묶이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는 항상 이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집중 투표제를 모든 기업이 다 예를 들어 뭐 자산 규모 얼마 이상은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주주 제안을 통해서 든 뭐 집중 투표의 과정을 거쳐서든 소위 커미먼트가 많은 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그 이사회 선임에 당연히 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업들이 그러면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왜 그런 쪽에서 예를 들어 주주 제안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분명히 기관 투자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 기관 투자자 사이드에서 원하는 사회이사분들을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어 보진 않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그럼 왜 상대적으로 좀 커뮤니티가 적은 분들을 자꾸 모셔오느냐.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이사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그냥 무탈하게 사고 없이 가는 뭐 그런 수준에 그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가 분명히 어떻게 작동을 했을 때 분명히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확연해지고, 그 다음에 그 혜택을, 사실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제일 혜택을 보는 건 대주주잖아요. 그죠? 예. 그 대주주도 그 혜택을 본인이 가져가는 혜택으로 생각을 해야지, 본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제한이 되고 선임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인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사회이사들의 커미먼트를 높이기 위해서 뭐 주식 보상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은 뭐 회사에서 어떤 그랜트를 주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본인이 관심이 있을 때 사는 뭐 이런 분들은, 사회이사 분들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종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이사들도 수프라 TMT 초경영진이라고 한다면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주식연계 보상으로 하듯이 사회이사에 대한 보수도 주식연계 보상을 저는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별로 뭐 크게 시간 안 쓰고 꽤 괜찮은 보수를 받아가는 그 맛에 사회이사 집에 수락하는 분들은 많이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그 성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주식 가치에서 내 보수가 결정된다라고 한다면, 특히 많은 명망가들은 워낙 사회에 뭐 다른 데 가서 할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런 어떤 불확실성과 그 내 보수가 연계된 일을 잘 안 하실 거고, 본질적으로 본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높이고 그 성과 보상을 내가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사회이사로 선임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시도가 있을 때 수락을 하실 거고 더 열심히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그 주식연계, 사회이사들을 위한 주식연계 보상도 많이 확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여기까지였습니다. 중간에 뭐 사회적 역할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나중에 제가 좀 토론에 붙일까 하는 말씀을 미리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분 더 말씀 듣고 또 종합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우리 금융산업팀장님이 나오셨는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시장의 관점에서, 투자자 관점에서 왔다 그러면 또 기업들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업 단체, 재계 단체 입장에서 ESG와 밸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예, 안녕하십니까. 저 소개받은 대한상공회의소의 송승혁 팀장이라고 합니다. 밸류업과 ESG 관련된 오늘 발표해 주신 부분이나 또 토론해 주신 분들 의견 잘 들었고요. 그 경제계에서도 사실은 이게 당연히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가 되는 대로 알맞은 방식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갈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게 과연 법과 제도로 규제를 해서 해결이 될 문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좀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보다 훨씬 지배구조가 나은 국가라고 하는 그런 선진국들을 볼 때, 그런 국가들은 다 그러면 그 지배구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상법상의 이사회 충실을 확대한다든지, 아까 얘기가 나왔던 집중표제를 의무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꾀하고 있느냐 하면 이제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밸류업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주식 시장에서 주주에 대한 환원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 문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위배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 역시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져서 다른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기준에 우리가 맞춰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주로 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발표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조금 질문이 있어서 일단 좀 시작을 해보면요. 일단은 아까 거래소 윤재숙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이제 기업들은 사실은 지금 이제 좀 아직까지는 밸류 공시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 좀 부진한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또 들은 바로는 그 밸류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이제 주겠다라고 세법 개정안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이제 사실 입법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은 이거 괜히 일찍 시작해가지고 오히려 인센티브 못 받는 거 아니야? 사실은 이런 우려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법이
입법이 됐을 때 실제로 어떤 소급효과까지 인정이 되는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의 걱정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이제 이지화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는 이제 이지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그 주주자본주의를 넘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가자라는 말씀이 이제 이상적으로 다가왔는데 사실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논의되고 있는 그런 규제 법안들은 대체로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기보다는 주주자본주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주주 친화적 경영을 하자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ESG 경영을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그 기업의 경영진은 ESG 경영을 하자고 하는데 주주들은 오히려 반대할 경우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떤 충돌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쨌든 그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주주 친화 경영이 안 되기 때문에 주주자본주의 제대로 합시다. 이런 이제 논조로 이사회 총실임 확대라든지 직접표제 의무화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서두에서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규제와 페널티보다는 자율적이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고 거래소나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방점을 찍고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게 이제 사실은 논의가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를 규제해야 된다는 쪽으로 논의 중심을 하고 옮겨가면서 기업들이 우려가 좀 많이 큰 상황입니다. 우선 저는 이제 상법상 이사회 총실임무 확대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이제 지금 현재는 회사에 대한 것인데 이거를 주주에 대한 것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합병을 했는데 합병 비율이 공정하지 않아서 지배주주한테는 이익이 되고 이게 소수주들한테는 손해가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사들이 자기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될 의무를 회사에 대한 것으로만 돼 있지만 이걸 주주에 대한 것으로 확대를 하자. 이제 이런 주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사라는 게 원래 그 우리나라는 또 독일 법계이기도 하고 회사와 계약을 맺은 이제 회사의 위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와는 이제 계약을 맺지 않은 관계고요. 그래서 계약 상대방이 아닌 주주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하는 것은 민사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 민사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는 게 그 법논리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민사법의 기본 원칙이 주주와 이사와 회사 간의 계약 위임 계약으로 맺어져 있고 이걸 기초로 해서 모든 어떤 법적 권리 의무 관계들이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꾼다는 거는 회사법과 민사법의 틀 자체를 완전히 다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 지금까지 이 틀에 적응해서 기업 경영을 해왔던 기업들의 굉장히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이제 이사에 대한 충실 의무라는 것이 법으로 제도화된다고 하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 위반을 근거로 해서 입법상의 어떤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뭐 업무상의 배임죄 이런 것들에 대한 신고나 고발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증가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사들은 굉장히 겁이 나서 모험적인 신규 투자라든지 M&A 같은 것들을 더 꺼리게 될 수 있고 좀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인 주주들이 많이 원하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이라든지 주주 배당을 늘리는 이런 쪽에만 좀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경제의 전체적인 역동성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원래 취지했던 것과는 달리 밸류업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대한상에서 이제 조사도 해봤는데 이사 충실 의무를 실제로 확대를 하겠다고 하면 상장사의 한 52.9% 그러니까 과반이 M&A 현재 계획이 있는데 이걸 재검토하고 철회할 수도 있다. 그리고 비상장사의 36.2%가 상장 계획을 아예 재검토하겠다. 이제 이런 응답이 나온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류영재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의견에 저 굉장히 동의하는데 주주의 어떤 목적을 가려서 장기적인 투자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주주들과 소통을 늘리고 그분들과의 소통한 결과들이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법으로 제도로 강제하고 의무화할 부분이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포지티브 캠페인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기업을 자꾸 상을 주는 형식으로 가야지 저 옆에 계신 이제 최 대표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쉐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쉐이밍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무슨 방침이 하나 딱 발표되면 그거 맞추려고 엄청 노력들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법으로 하지 않더라도
금융위가 이런 방침이다, 뭐 공정위가 이런 방침이다 하면은 그거 맞추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최근의 사례를 보더라도 두산에 대해서도 또 지금 최근에 고려아연에 대해서도 금감원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예, 두산은 이미 그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주주들의 어떤 권리가 법으로 꼭 강제하지 않더라도 이미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거고, 기업들이 굉장히 겁을 내고 있는 거고, 이게 뭐 법으로 내가 처벌을 받고 안 받고도 물론 겁나지만 이런 여론과 평판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법으로 강제할 부분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뭐 일본에서도 이게 법으로 강제할 부분이 아니고, 이런 식의 어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런 논의들이 어떤 문화로 정착이 되고, 어떤 주주와의 소통과 또 뭐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경영 관련된 의견 피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확대돼 나가면서 연성 규범화되고 사회 규범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도 이제 얘기를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집중투표제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자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법안들이 발의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해외 입법례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가지 제도가 모두가 이제 그 1주 1 1교권 원칙에 대한 예외고, 소수주주의 이사회 지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의 경우에 그 감사위원을 뽑을 때 이제 대주주 3%로 의결권 제한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세계적으로 정말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전혀 갖고 있는 데가 없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 3% 의결권 제한을 받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더 확대하자. 이거는 굉장히 너무 앞서 나가는 논의라고 생각이 들고, 기업들에게는 사실은 2020년에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도입될 때만 해도 그거 하나를 받아들이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거 가지고 적응해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또 이런 것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기업의 현실을 좀 너무 외면한 그런 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배구조 외에 다른 요소들도 저는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밸류업이라는 게 지배구조가 다가 아닌데 너무 지배구조가 만능 열쇠인 것처럼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아까 일본 사례 얘기가 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세계대전 후에 일본 은행이나 연기금 같은 것들이 적극적으로 회사채나 일본 국내 주식을 사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또 이제 그 일본의 경우에 이제 수년간 마이너스 금리가 유지가 됐고, 엔화가 축적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실탄들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국책은행이라든지 뭐 국가적인 그런 연기금 같은 데서 자국의 그런 주식과 채권들을 많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밸류업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그 지배구조도 뭐 결과적으로 개선이 됐겠지만, 어떤 거시적인 그런 차원의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개입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우리는 같이 검토해야 되고, 일본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은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뭐 조사해본 바로는 우리나라 그 지배구조 순위가 아시아 지배구조 협회라는 데서 이제 매년 발표를 하는데 12위다. 그래서 뭐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지배구조 순위가 높은 나라라고 해서 뭐 그러니까 이제 뭐 밸류업이 주가 상승이랑 꼭 뭐 연동되는 건 아니지만, 주가 상승률이 꼭 높거나 지배구조가 낮다고 해서 주가 상승률이 꼭 높거나 뭐 이렇게 이제 비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지배구조 문제 외에도 투자자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가 1년 초과 보유한 경우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하고, 1년 이하로 보유한 경우에는 고율 종합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 보유에 대한 어떤 세제상의 혜택이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좀 더 장기 투자를 해야 될 유인 같은 것들이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부족한 거고, IS 관련 혜택도 이제 정부에서 지금 확대를 한다고 하고 법안도 발의가 돼 있는데, 그 확대한다고 하는 수준이 영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에 비해서는 더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이제 미성년자는 제외되고 15세 이상 중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만 IS 가입이 가능한데, 영국이나 일본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한도가 우리나라는 뭐 20%에서 40%로 놀린, 지금 퍼센트는 정확히 기회가 안 나지만, 하여튼 뭐 몇 프로에서 몇 프로를 늘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수익 전액을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이자와 배당소득세를 합산해서 2천만 원 초과하면 근로소득에 합산을 해가지고 종합과세에서 이제 무진과세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뭐 영국이나 홍콩 같은 경우는 배당 소득세가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 옵션 같은 것도 지금 원금 보장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뭐 디폴트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저위험 포트폴리오보다도 더 위험성이 낮은 예금률 이하로 그런 예치금으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 주식에 대해서 좀 부동산이라든지 예금에서 주식이나 이런 좀 자본시장 쪽으로 머니무브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이 주주 환원을 늘리려고 해도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조금 간과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상에 이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그 배당을 하면 이게 이제 환류소득이라고 해서 이제 저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는데, 이후에 이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로 개편이 되면서 배당은 과세 대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늘리면 오히려 법인세가 증가하는 그런 뭐 제도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기업들이 주주환을 늘리려고 해도 제도적으로 막힌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역시 기업 입장에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다고 느꼈습니다.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같이 좀 토론하고 싶은데 시간이 어떻게도 다들 많은 말씀, 하고 싶었던 말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제가 좀 몇 가지 같이 얘기 나누고 싶었던 게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뭐 어떤 주제를 마지막으로 거의 한 가지 주제밖에 지금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 특히 이제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를 포함한 이사회 기능 강화 문제, 결국 이게 오늘의 주제 발표 내용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요소 같아요.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세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거래소의 여러 가지 그 시스템 문제라든지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진짜 좋은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혁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이사회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 한 말씀씩만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 전 국민의 관심사가 이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의 끊임없는 이 주가 하락, 그건 뭐 밸류 다운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실제 수익과 상관없이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삼성전자의 미래를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미래에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금까지 잘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것이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법률상 그 의사결정은 그 등기 임원들이, 등기 이사들이 하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그 이사회 기능을 못 믿겠다는 거로 저는 그런 의사표시로 봅니다.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그래서 이사회 기능 강화, 가급적이면 혹시 그 케이스로 그거와 관련해서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예를 들어서 한 말씀씩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네, 글쎄 삼성전자를 특정해서 얘기하기 사실 어렵고요. 제가 그 이사회의 구성이라든지 뭐 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구조적인 접근보다 이제 내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의 뭐 독립성, 전문성과 같은 그런 어떤 이 퀄리피케이션을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이제 커밋할 수 있는 분들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들인지, 이거를 가려내는 그 장치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ESG 경영과 주주 가치 간의 어떤 상충 가능성, 저는 이제 만약에 그런 일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뭐 ESG 경영을 하다 보면 투자가 들어가니까 그게 어떤 주주 입장에서는 싫어할 수는 있겠죠. 왜 비용을 쓰느냐. 그러나 그거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가 지금 ESG 경영을 하겠다고 선택했던 그 액션 어젠다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기업 가치를 너무 단기적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딜로이트나 이런 데서 나온 연구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돈이 들어가는 여러 ESG 관련된 활동들, 뭐 탄소 저감이라든지 산업 안전 제고라든지 뭐 생물 다양성, 심지어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런 활동에 대해서 만약에 단기적인 어떤 비용 지출 때문에 우려하는 주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도적으로 보면은 모든 회사들이 다 비슷한 어떤 프레임워크에 맞춰가지고 ESG 경영을 하거나 밸류업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회사의 사업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전략적으로 가장 밸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ESG 경영을 할 수 있게
있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사회도 그런 판단을 해주고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권한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이 충분히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는 이제 여건을 마련하는 거 당연히 따라야 되고, 그 이전에 일단 그런 분들 그런 어떤 자세와 어떤 커밋먼트 또 의지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 열정 이런 것들을 가지신 분들이 선임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관행이 확산돼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관행을 좀 엑셀러레이트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 보상, 성과 연계 보상 같은 거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재수 부장님 말씀 주시죠. 삼성전자 예를 주셨는데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많은 기업들이 밸류업 기업에 참여하시라고 독려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증시가 사실 지금 좀 상황이 여의치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특정 어떤 반도체 라든지 또 그 반도체 기업에 대한 2차, 3차 벤더들도 상장사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어떤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밸류업 공시로 발표하기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도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저희도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또 오히려 좀 이런 상황에서 전향적으로 기업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하고 좀 돌파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밸류업 공시를 하신다면 어떤 시장에서 어떤 긍정적인 평가와 어떤 전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기능 강화는 저희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듣고 있고, 기업과 또 투자자 사이에서도 다 생각하시는 거나 의견들이 다르세요. 근데 저희는 사실 무조건 한쪽의 의견을 들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사회이사들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의사 개진이나 어떤 정말 어떤 적절한 감독 기능이 사실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에서도 사회이사를 포함한 이사회의 역할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떤 형식적인 이런 문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선을 이끌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어떤 전체 뭐 경영진이나 이사들의 어떤 소위 마인드셋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식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에는 사실 그냥 단기간 내에 하기 어렵는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래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사분들을 대상으로 계속 밸류업 관련해서 교육 드리고 설명 드려서 많은 어떤 그런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삼성전자의 문제는 삼성전자 안에 모리스 창이나 젠슨 황이 없다는 것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키아가 2010년도에 몰락을 하고 나서 핀란드의 알토 대학하고 프랑스의 인시아드 대학의 연구자들이 노키아에 2005년도부터 10년도까지 근무했었던 임원들, 고위 임원들, 또 중간 관리자, 그 다음에 외부의 이해관계자들 74명을 리스트업을 해서 심층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결국 노키아의 몰락은 최고 경영자와 중간 관리자 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자꾸 이제 뭐 애플이 나오고 삼성전자가 나오고 스마트폰으로 가는데 노키아가 거기에 적절히 대처를 하지 못하니까 최고 경영자들은 위기의식을 느꼈고 두려움을 느꼈고 패닉이 왔다고 그래요. 이걸 계속 쫓은 거죠. 중간 관리자들한테, 엔지니어들한테, 사이언티스트들한테. 이러다 보니까 또 중간 관리자들은 당장 성과가 안 나는 거를 가져갔다 잘못되면 집에 가야 되니까 보신주의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대충 가다가 하다가 그냥 지리멸렬하고 몰락하게 된 것이죠. 지금 삼성전자의 문제도 저는 노키아와 유형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다르지만 상당히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소통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승지원에 제가 이제 제 공교롭게도 제 친구들이 몇 명이 삼성전자의 반도체에 오래 있다가 퇴직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중요한 현안마다 엔지니어들 불러서 거의 끝장 토론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은 질문이 너무 집요하고 또 그 내공, 그 깊이를 잘 모르니까 그냥 지적으로 벌거벗겨졌다 그래요. 그 승지원에 한번 불려가면. 그런데 지금은
엔지니어들이 이제 과연 그렇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적당히 얘기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다른 문제가 있고, 이거 뭐 너무나 언론에 많이 알려진 문제죠. 그래서 결국은 소통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뭐 어떻게 이걸 갖다가 극복할 것이냐? 저는 이재용 회장한테 의견을 낼 수 있고, 이재용 회장은 지금 보도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에 인디펜던트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물론 독립적이려면 또 전문적이어야 되거든요. 전문성이 없으면은 아무리 자기가 독립적으로 의견을 내고 싶어도 못 내요. 그 우리나라 사회이사의 인적 구성의 문제인 것이죠. 주로 다 학자들, 관료들,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필드를 모르는 거예요. 필드를 모르는 사람들이 독립적인 의견을 낼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이사들의 역할을 저는 해서 사내이사들은 절대 목소리를 낼 수 없거든요. 역할이 필요하다. 두 번째, 삼성전자 이렇게 주가 떨어지면서 가장 데미지를 많이 본 투자 주체는 누굴까요? 국민연금이죠. 여러분들 다 국민연금 가입자잖아요. 우리 피 같은 노후 자금이, 은퇴 자금이 국민연금에 들어가 있어요. 국민연금이 이제 가장 손해봤잖아요. 그 국민연금 스튜어디 코드 도입을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국민연금이 기왕에 도입한 스튜어디 코드를 지금 적극적으로 가동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회적 이전에 패널로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독립성과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이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이게 안 될까? 왜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 이걸 못할까? 저는 한 단계 거슬러 올라오고 싶거든요. 그럼 어떤 경로로 그 사람들 거기에 앉아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럼 누군가 추천했을 거 아닙니까? 추천한 사람이 누군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 기업의 대부분 한국 기업의 재벌 구조에 있어서의 오너, 지배주주들의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회이사의 추천 권한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제가 아까 정치인들 많이 오셨었지만은 그 국회의원이 되려면 먼저 공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이 뽑고 싶어도 공천이 제대로 안 되면 좋은 전략들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사회이사 추천권을 주주들의 비례해서 다른 주주들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행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지배주주가 지금 뭐 우리 적게는 뭐 3에서 5%에서 많게는 20, 30% 갖고 있는 일부 지배주주들이 이사회의 전석을 지금 다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중심으로 앉히려고 하니까 독립성은 당연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가 나왔던 이사회의 충실 의무 그것이 지금 주주가 아니라 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숨고 지금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말씀드리면 나머지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행동하고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아까까지 국민연금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그런 국민연금의 가버넌스도 개선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좀 안전장치만 둔 상태에서는 나머지 지배주주 이외의 주주들이 연대해서 그걸 좀 앉힐 수 있는 이사회의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재용 회장이라면 저는 이렇게 하겠어요. 저는 이재용 회장이라면 이사회에 제가 들어가서 이사회 의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영진에 둘러싸여서 그 사람들 보고만 받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결정을 하는데 그 이사회에 들어가서 그 주주 구성에 맞게 지금 외국인이 50% 아닙니까? 한국연재 거기에 걸맞게 외국인 대표들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사회에서 앉히고 국민연금 지금 10%하고 기관 투자자들 하면 한 10% 남짓 있지 않습니까? 기관 투자자들한테도 한 명 파견해 달라 당신들이 좋은 의사를 파견해 달라. 제가 봤을 때 우리 최수님 같은 분 거기 가시면은 엄청난 역할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진지하게 계속 상의하고 세계에 돌아가는 거, 뭐 기술의 미래 얘기하면서 의사결정을 해서 그 CEO 이하 경영진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계속 시키고 안 되면 연말에 다 갈아치우고 그 성과 보상 체계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도 작동은 안 돼요. 그래서 뭐 기술이 잘못됐다, 뭐가 HBM이 터지면 된다. 지금 전혀 제가 봤을 때 의미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을 두 분이 하셔가지고 사실 저는 사실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는 속이 좀 시원했고요.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유영재 대표님이 하신 얘기가 그 원인, 문제의 원인에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없어져서 그 상법 개정에 대해서 이걸 왜 투자자들이 왜 이거를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상법 개정, 이사 충실 의무를 얘기를 하시면 주로 이제 기업 측에서 드시는 예가 미래에 모르는 그 M&A 투자 이런 게 이제 저해된다라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희가 이사 충실 의무로 그 제어하고 싶은 부분은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도 회사가 미래의 선택을 잘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채점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를 제어를 하고 싶으냐면은 그분들의 욕심을 자극하는 현재의 일입니다. 현재 일. 그분들 눈에 너무 뻔히 보여서 손이 이렇게 그냥 제어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손이 나가는 바로 그 욕심나는 그거를 제어를 하자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터널링이랑 계열사 간 합병입니다. 그러니까 터널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업의 한 덩어리로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걸 띄워가지고 뭐 아들이나 이런 지분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물류, IT 서비스 뭐 이런 것들입니다. 미래에 대한 게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그 사업이 구축되어 있는 거의 일부를 내 혹은 내 아들 걸로 만들고 싶은 그 욕심, 그거를 막고 싶은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이 터널링 말고 다른 하나는 계열사 간 합병인데, 우리나라는 그 그룹이 계열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계열사마다 현재 주식시장의 평가가 다르고 현재 상황이 다르고 가격이 다르고 일시적으로 시장이 늘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계열사는 저평가되고 어떤 계열사는 고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다리가 딱 맞는 게 어떤 때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회사가 그 고평가되고 내가 주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게 저평가되면은 이거를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합쳐서 내 지분을 올리고 싶은 욕심이 자극되는 현재의 문제,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두산이 이번에 그 유혹에 넘어갔다가 사실 여러 가지로 제재를 당한 겁니다. 근데 두산도 그럴 법한 게 옛날엔 이런 거 해도 그 제재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시대가 바뀐 거를 잘 몰랐던 거죠. 지금은 이제 다양하게 견제가 들어오는 것들을 간과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사 충실 의무의 필요성은 미래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욕심나는 그것을 제어하고, 진짜 너무 광범위해서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비상장은 됐고요. 그러니까 상장기업으로만, 상장기업이라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간섭이 싫고 내가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냥 하고 싶으시면은 그냥 상장 폐지하시면 됩니다. 비상장으로 돼서 100% 갖고 계시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상장이 돼 있고 다른 주체들이 주분을 갖고 있는데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상장 기업만이라도 해보자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 계열사 간 합병이랑 터널링 요거 두 개만이라도 한번 이사들이 최소한 여기에는 반대표를 던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그 지금 뭐 계열사 간 합병이라고 터널링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뭐 이미 공정거래법상의 사익편취 규제라든지 뭐 상법상의 뭐 회사의 개의 이용 금지라든지 다양한 조항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추가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왜 확대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고, 뭐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산이 이제 분위기를 잘 몰랐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과 뭐 주주와 또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아서 그 사업을 접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갈 것이고, 이것이 법이나 규범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분위기를 형성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주제를 갖고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박형 대표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 우리 명 대표님 너무 소중한 자리에서
하고 싶다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준철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상장 기업은 퍼블릭 컴퍼니거든요. 그 프라이빗 컴퍼니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장 기업의 이사회가 셀프 딜링을 하면서 지배주주 이익 위주로 의사결정을 하면 저는 마켓 클래시 올 거고요. 이제는 보더리스잖아요. 국경이 없잖아요. 자본시장 문 닫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앵콜 공연이었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열띤 토론 말씀 잘